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에서 0.75%로 15개월 만에 전격 인상했습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대출 비중이 큰 2030 세대와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를 도운 아프간인과 가족 378명이 파키스탄을 거쳐 오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검사 후 충북 진천으로 이동해 당분간 머무를 예정인데 법무부는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37.1%의 지지를 얻어 33.3%에 그친 이재명 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앞섰고 범위 야권 후보 중 홍준표 의원이 20%를 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엔 반대하는 의견이 61.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재판에 넘겨진 50대 성폭행범에게 제주지법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001년 사건 당시 휴지 뭉쳐서 추출한 DNA가 범인의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에 기소한 겁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샀던 세종시 농지가 5년간 10억 원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이 KDI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부친을 통해 투자한 것이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0만 원을 주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추석 전후 41조 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두느냐, 올리느냐. 고민해왔던 기준금리가 올리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연 0.5%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 오르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코로나 충격이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나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고 이후 5월 한 차례 더 내려 역대 가장 낮은 연 0.5%를 유지해왔으니 금리를 올린 건 2년 9개월 만입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10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는 있지만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과 폭등하는 집값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물가 상승 속도를 억제하려는 것도 금리를 올린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저금리에 비투, 영끌을 한 가게들은 당연히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박통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초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김모 씨는 주택담보대출로 3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탓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거의 LTV 40%까지 조정 대상 지역이어서 풀로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기준금리도 오르고 앞으로도 얼마나 오를지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3월 말 기준 2030 세대의 은행권 가계부채 규모는 259조 원. 최근 1년 새 20%가 증가하며 40, 50대의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지난해보다 대출 규모가 19% 늘며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0.75%포인트까지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은 5조 9천억 원, 1%포인트 인상 시 11조 8천억 원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 부담은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은행권 가계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가계대출 연체액은 최대 5조 4천억 원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크게 확대하였던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취약 청년층과 저신용자에 대한 이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경제부 김문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리 인상을 두고 가장 큰 관심은 집값에 영향을 줄까 하는 겁니다. 과연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집을 사자는 심리가 다소 누그러지고 상승세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꼭 이론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도 주택 공급 등 종합적인 요인이 있는 만큼 금리를 올렸다고 집값의 안정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부의 주택 정책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주택의 수급 상황,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의 또 앞으로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연거푸 기준금리를 올렸던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집값이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0.25%포인트씩 총 8차례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됐는데요. 오히려 집값은 2005년에 3.78%, 2006년에도 무려 11.58%, 2007년과 2008년에도 모두 5.8%대로 상승하며 꾸준히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네. 2006년은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와 2007년은 민간 택지 분양가 규제 등이 집값의 상승의 주요 이유로 꼽혔던 해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보다 이번에도 공급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집값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오르면 보통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오늘 코스피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 영향일까요? 네,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오르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서 주식 대신에 채권에 투자하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집값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른다고 주가가 늘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기업이 돈을 잘 벌 환경이라는 기대만 형성되면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주가도 언제든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접종,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서비스업 쪽으로 좀 확대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부진도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분기 정도쯤 되면 다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 역대급 빅2에 나선 개인 투자자의 빚 규모도 지난 18일 이후에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24조 원대로 그 규모가 큰데요. 계속 주가를 받쳐줄지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럼 이제 서민들이 느끼는 은행 이자, 이거는 언제쯤 영향을 미쳐서 오르게 될까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선 신용대출 금리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야금야금 올라 이미 0.9%포인트 가까이 1년 전보다 뛰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과 신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이자는 기준금리 인상분이 곧 적용됩니다. 반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15일에 각 은행에 금리를 평균한 값을 구하고 그 다음 달 15일에 변동금리를 공시하는데요. 따라서 오는 10월 15일쯤에는 금리 인상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5일쯤.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는 물가 영향도 컸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은행은 오늘 경제성장률 전망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물가 전망의 경우는 기존의 1.8%에서 2.1%로 인상했습니다. 당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도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오르고 있고 지난달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초에는 공급 요인에 의한 농산물 가격 확대에 머물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가 바로 나타나기에는 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요. 큰 뇌관이 된 가계부채도 문제이지만 물가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 금리 인상도 검토 중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또 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표현도 하면서 추가 인상을 시사했는데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한다고 폭증했던 가계부채와 물가 그리고 집값 등을 잡기에는 무리인 만큼
상황을 보고 더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네. 이르면은 올 연말에 인상이 예상되지만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 조치에 변화가 있을지 또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가 있을지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조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계획을 세우실 때는 금리가 오를 거다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경제부 김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을 피해 우리 군 수송기에 탑승한 현지 조력자 370여 명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방역 절차가 끝나면 충북 진천의 임시 숙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법무부는 이들에게 5년 정도의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직업을 가지면 체류 자격이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거죠.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을 태운 군 수송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입국장에 도착한 수송기에서 엄마의 손을 붙잡은 아프간 어린이와 가족들이 나옵니다. 애초 입국 예정이었던 아프간인 391명 가운데 378명만 먼저 도착했습니다. 수송기 공간이 부족하고 일부 인원은 휴식이 필요한 상황 때문인데 나머지 13명은 후발대로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입국 대상 아프간인 391명 가운데 최소 180여 명은 10살 이하 어린이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애들 아주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신생아들도 있는데요. 크게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프간인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공항 인근의 임시시설에서 대기한 후 음성이 확인되면 충북 진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합니다. 법무부가 공항에서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킨 이들에게는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분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체류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 작업 중입니다. 이들이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6에서 8주 머무는 동안에는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오늘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가니스탄의 탈출에는 버스와 비상연락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한 명도 못 태웠다고 하니까요. 긴박했던 탈출 뒷이야기와 앞으로 이들의 비자 문제 등은 어떻게 될 건지 외교부 출입하는 배준유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배 기자, 예. 먼저 탈출 뒷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버스와 한국식 비상연락망이 빛을 발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한국 대사관은 당초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에게 공항에서 모이라고 했는데요. 이 탈레반 검문 검색에 걸려서 26명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고심 끝에 공항 외부에 모이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 버스를 보내 공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이 공항에서 모이기로 한 독일은 7명, 또 벨기에는 1명도 못 태웠다고 하니 이 버스 활용이 탈출의 열쇠가 됐습니다. 예. 여기에 근무지별로 대표를 뽑아서 피라미드 형태로 연락을 돌리는 이 한국식 비상 연락망 체제가 있어서 이 직별지로 빠르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 버스로 이동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 연락망 같은 것들을 저희는 잘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있는 곳으로 잘 집결하도록 했고. 예, 우리는 참 이 비상 연락망이 자연스러운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좀 신기한 건가 봅니다. 아프간 현재 조력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뭘 도와줬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 정부가 2007년 이후로 이 아프간에서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현지 병원과 직업 훈련 등을 운영했는데 여기서 함께 일한 통역사와 의사, 또 교사 등 현지 직원과 그 가족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최초에 427명을 이송하기로 했는데 이 36명이 부모님 등을 이유로 현지에 남거나 제3국행을 택했습니다. 네. 입국자의 절반 가까운 180여 명이 어린이들인데요. 이 생후 1개월도 안 된 신생아가 3명이고 5세 이하 영유아가 100여 명에 달합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체류 자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체류 비자가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법무부는 이 단기 비자를 발급해서 입국시킨 뒤에 이 최장 2년까지 유효한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후 최장 5년을 체류할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한 F2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직 영주권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진천은 코로나19 초기에 왜 중국에서 온 그 우한 주민들이 거기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교민들이죠. 이번에도 진천에 머무르면은 뭐 문제는 없을까요? 네, 진천 인재개발원 앞 도로 곳곳에는 이 아프간인들을 격려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이 환영 현수막이 이 불법 신고를 받고 철거되는 등 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당일이나 바로 전날 저녁에 알았던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충분히 설명이 좀 있었다면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충청북도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서 상황을 설명했고 이 주민 불안을 덜기 위해 인근에 24시간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프간인들이 우리 태극기를 막 흔드는 모습이 가슴 뭉클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방역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BN 매일경제가 여론조사 업체 RN서치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7차 ARS 여론조사를 진행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다시 앞섰고 야권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라고 답한 사람이 33.3%, 윤 후보가 37.1%로 윤 후보가 3.8%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지난 6차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골든 크로스를 이뤘지만 다시 윤 후보가 치고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60세 이상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TK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정통적인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와 윤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낙연 후보 26%, 윤 후보 40.4%로 오차 범위 밖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범야권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윤 후보가 28.6%로 여전히 앞섰지만 홍준표 후보가 20.9%로 20%대를 돌파했고 유승민 후보 9.3%, 심상정 후보 5.5%, 최재형 후보 4.1%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이 홍 후보는 꾸준히 상승세를 타 윤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는 추세입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후보 32.8%, 이낙연 후보 22.5%, 추미애 후보 6.1%, 박용진 후보 5.7%로 기존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수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는데 수용하더라도 선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조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반대 응답이 30.7%로 찬성 28.9%보다 더 많았고 추진을 하더라도 유튜브 가짜뉴스 처벌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30.5%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60%를 넘은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국내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놓고서는 반대가 31.4%로 가장 높았지만 한국을 도운 사람 등을 가려봤자는 응답도 30%에 달했고 찬성은 27.3%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원희룡 등 대선 주자 간의 갈등은 누구의 책임일까? 이 대표의 책임 24.1%, 대선 주자들 책임은 22.9%였고 응답자의 31.2%는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살펴보면 이 대표의 잘못이라는 평가는 35.1%로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4%로 33.1%인 민주당을 앞섰는데 금융권 대출 규제와 언론중재법 강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번 MBN 7차 정례 여론조사 내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선한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선 기자, 여야 지지율 1위 가상 대결에서 다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였지만 특히 30대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요? 예, 이번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의 변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30대 지지율은 37.4%로 2주 전보다 12%포인트가 늘어났는데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26.5%로 7.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낙연 대 윤석열 양자 대결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 전 대표는 30대에서 12.8%포인트 떨어진 반면 윤 전 총장은 11.1%포인트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이유를 뭐로 봐야 할까요? 2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일단 봐야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고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금융권 대출 규제 등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에선 최근 아파트 담보대출은 물론 전세 대출까지 축소되면서 30대 유권자의 민심이 크게 출렁거린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당대표와 토론의 갈등 속에서 침묵을 최근에 이어갔는데요.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봤듯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후보를 견제하는 듯한 이준석 대표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게 영향을 좀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지금 전체 큰 틀을 얘기해 주셨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눈에 띌 만한 점이 뭐 있었습니까? 최근 민주당에선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를 둘러싸고 상당히 공방이 그렇죠. 심하지 않았습니까? 캠프 간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일단 이재명, 이낙연 후보 지지율 모두 지난 6차 조사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요.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6차 때 50.7%에서 54.3%로 이낙연 후보는 29.7%에서 34.8%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양측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호남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38.6%에서 35.6%로 이낙연 후보는 36.3%에서 27.5%로 좀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명락대전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두 후보로의 쏠림 현상은 커졌지만 이 와중에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손실을 크게 입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세대별 지지율에선 이낙연 후보가 20, 30대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있다는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번에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1위인 윤석열 후보 턱밑까지 쫓아왔는데요. 전 조사에서 격차를 10.1%포인트까지 좁혔더니 이번엔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면서 두 후보 간 격차는 7.7%포인트로 더 좁아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울경에서 2주 전보다 11.8%포인트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면서 오히려 윤 후보를 앞섰고요. 연령별로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이렇게 젊은 연령층에서 범야권 1위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예, 셉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김동연, 심상정 등 다른 후보들도 야권 대선 후보에 넣고 조사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심상정 후보 역시 매우 저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5.5%로 야권 후보 조사에서 윤석열,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에 이어서 4위를 기록했는데요. 심 후보는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성별로는 여성에서 지지를 얻으면서 지난 대선 때 200만 표 가까이 득표를 했던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첫 조사에서도 보여줬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는 1.2%로 존재감을 드러내긴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고 최재형 후보는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 캠프 안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추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빛 기자였습니다. 단속을 해도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이 있죠.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단속반이 들어갔더니 손님 한 명이 반주에 맞춰 목청을 높입니다.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이 업소는 카드 테이블을 놓고 홀덤펍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일주일간 단속을 벌여 방역수칙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님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업주분들께서는 스스로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좀 그만둘 것을 좀 당부드리면서 경찰이 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광주에서도 심야에 영업한 홀덤펌 업주와 손님 등 3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는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암막 커튼을 쳐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코로나19 임시 생활시설로 파견 나간 간호사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술판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기억이 안 난다네요.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코로나19 임시 생활시설입니다. 지난 9일 새벽 한 30대 남성이 이곳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임시생활시설에 파견온 간호사로 몰래 다른 동료 간호사의 방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이 있기 전 피의자는 다른 동료 집에서 밤새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자리엔 피해자를 비롯해 모두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먼저 숙소로 돌아간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객실로 들어가는 거하고.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진술은 못해요. 기억이 없다, 술 취해서. 용인시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임시생활시설 근무자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끈질긴 유전자 분석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진 성폭행 사건 피고인이 20년 만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감옥에 있어서 2027년 만기 출소인데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3월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강도 강간 사건. 당시 경찰 수사에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현장에서 발견한 휴지 뭉치 속 DNA 분석을 통해 57살 한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9년 다른 지역에서 성폭행과 절도 등 180여 건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해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내내 20여 년 전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 뭉치에 증거 능력을 놓고 다툼을 벌였는데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 뭉치는 일종의 유류물 또는 이미 제출물이며 이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휴지에서 발견된 DNA가 피고인 한 씨의 것과 일치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기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휴지 뭉치에 묻은 DNA 분석으로 20여 년 만에 범인을 검거하고 공소시효 하루 전에 기소하며 관심을 모았던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항소심이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타는 분도 있지만 사서 이용하는 분도 있죠. 화재 또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킥보드는 일반 화재와 달리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 더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룸텔 복도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10초가 지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나고 뿌연 연기가 삽시간에 가득 찹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만 전동 킥보드 화재는 26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충전에 의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 실험을 해보니 3시간 동안 과충전해도 30도 초반을 유지하던 배터리가 4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71도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큰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력이 강해 파탄이 10m 이상 날아갑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발열 반응에 의해 전기를 발생시키는데요. 이것을 적절하게 냉각하지 않으면 열 에너지 발생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폭발 때문에 부상 위험이 크고 초기 진화도 어렵지만
여전히 전동 킥보드를 집안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문이나 현관이 아닌 그 주변에 가연물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충전해 주시고 그 취침이나 그 장시간 외출 시에는 가급적 충전을 자제해 주시기를.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화제의 키워드로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민지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쇠망치단 강아지입니다. 잠깐만요. 뭐 뿅망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쇠가 달린 망치를 달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어린 강아지가 사람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데요. 그 걸음걸이가 어딘지 이상합니다. 목에 메어져 있는 이것 때문인데요. 바로 쇠망치의 머리 부분이 목걸이에 통째로 매달려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무거운 거를 목에다 묶어놓으면 저거 학대 아닙니까? 네, 한눈에 보기에도 강아지는 비틀거리며 힘겨운 모습인데요. 이 학대라는 지적에 주인의 변명이 황당합니다. 운동을 시키기 위해 쇠뭉치를 일부러 달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쇠덩이 무게만 2kg인데 사람으로 치면 성인 남성이 10kg짜리 아령을 달고 지내는 것과 비슷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아니 운동하려고 10kg짜리를 목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 주인은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주인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형 선고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문제의 강아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강아지가 무사해야 될 텐데요. 이 망치도 좀 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고향 가는 바다거북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돌아간다 이 얘기죠. 네, 오늘 오전 제주도에서 이 바다거북 6마리가 고향인 바다로 되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이 해변에서 걸음을 옮겨 자유롭게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거북이들이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2마리는 수족관에서 인공 부화됐고 나머지는 야생에서 부상당한 뒤 구조됐다가 치료를 마친 거북이들이라고 합니다. 바다 거북은 멸종 위기 동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 상태에 있는 바다 거북은 그물에 걸려서 해변에 떠밀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바다로 돌아간 거북이들의 등에는 추적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 앞으로 거북이들의 안전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알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우유 상자 챌린지입니다. 요즘 챌린지가 참 많긴 한데 우유 상자 챌린지는 또 뭡니까? 네, 일명 우유 상자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상자를 쌓아놓고 오르내리는 영상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힐을 신은 여성도 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은 상자를 조심스레 올라가는데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내려오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저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은 인기를 끌기 위해 무리하게 더 높이 상자를 쌓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때 상자가 무너지면서 그대로 넘어져 얼굴이나 손목을 다치기 십상입니다. 이 챌린지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로 시작한 일인데 목숨을 걸면 안 되죠.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미국을 홀리다입니다. 한국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인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준결승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 절도 있는 동작들로 3분 동안 한 편의 뮤지컬 같은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시원한 격파와 연이은 공중돌기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심사위원들은 마블 영화의 주인공들은 그래픽의 힘을 빌리는데 이 시범단은 진짜다라며 감탄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끝나니까 이런 또 시원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정경심 면직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경심 교수가 뭐 면직됐다 이겁니까? 네, 동양대가 정 교수가 이달 말 끝나는 휴직을 연장하지 않아 직권으로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표창장 논란이 일었던 재작년 9월 무급 휴직을 이미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해 휴직을 한번 연장했습니다. 다만 동양대 관계자는 면직은 징계 절차가 아니고 입시 부정 판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고 교수직만 박탈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해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 면직 처리는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행정 조치인데요. 징계가 아닌 만큼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기회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는 오늘 채용비리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해 자영업자 수백 명이 오늘 새벽 차를 몰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로는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몸으로 표시한 겁니다. 오늘 밤엔 경남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차들이 한계차로를 가득 채운 채 줄지어 이동합니다. 구조를 알리는 SOS 신호를 경적으로 울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게릴라 차량 시위에 나선 겁니다.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모인 차량은 주최 측 추산 650여 대. 지난달 서울에 이어 비수도권에서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주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온 한 자영업자는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이 업종 한 지는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벌은 거는 이제 다 없어졌고 대출도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은 방역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살고 싶은 심정이고요. 시간 제한으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의 방식이 아니라 향후에는 치명률 중심의 방역 정책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자영업자들의 게릴라 차량 시위는 오늘 밤 경남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샀던 세종시 농지가 5년간 10억 원 가까이 올라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일까요? 신지우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지난 2016년 8억 2천여만 원에 사들인 세종시 전이면 일대 논입니다. 주변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 땅값은 5년 만에 10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농지 규모는 3,000평이 넘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신고 내역과 달리 이곳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근무했던 윤 의원이나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 의원의 제부가 알고 있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산단인 세종스마트 산업단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가 담당했기 때문인데 타당성 조사 통과는 2020년 9월로 시차가 있습니다. 그 79세 어르신이 9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출처가 있었을 것이며 세종시까지 차 타고 내려가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윤 의원의 제부는 청와대에 한 달밖에 근무한 적이 없다며 내부 정보 이용을 부인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투자에 의아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세종시 땅을 정치인들이 투기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여기 고객하고 많이 떨어졌지. 힘드셔는. 이런 가운데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이 2014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아 이 아파트를 급하게 매각했고 2억 3,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윤 의원은 부친의 토지 매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대응을 시사했고 국회의원 사퇴가 통과되도록 민주당에게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엔 대권 주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쟁점이 됐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의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이낙연 전 대표는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입법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는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민주당 단독 통과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만 남겨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기자 출신 이낙연 전 대표와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언론 피해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평생 치유되지 못하는 상처를.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이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치열하게 다뤘던 주제였고요. 그걸 지금 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의원들이 하는 일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제가 의원도 아닌데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잘 모르죠. 반대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8월 임시국회 막판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닻을 올렸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권 출마를 공식화하고 11월 9일에는 결국 유승민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처음에도 나중에도 목표는 공정이라며 사심없이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하고 정대하게 치러서 훌륭한 후보를 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과 경선 룰 정비 등 대선 레이스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의 도입 여부도 논의합니다. 정 위원장은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모든 대권 후보와 그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검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결국은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이야말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라며 본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감히 예측하건대 홍준표가 윤석열을 따라잡고 그다음에 유승민이 홍준표를 따라잡아서 결국은 유승민이 11월 9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주택을 공급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70%까지 올리는 안 등이 담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호남 배제 정치를 넘어 호남과 동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MBN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이번에는 여야 통틀어 첫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가장 젊은 대권 주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물이 훨씬 나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5월 9일에 처음 출마 선언을 하시고 많이 다니셔서 고생해서 그러신 건지. 이게 뭐 선거라고 하는 게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마음도 많이 쓰이고 또 지방 다니면서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만나고 하는 일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살이 좀 빠졌나 싶은데 어떤 분들은 보기 좋다고도 하시고요. 네. 네. 그렇게 많이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민심은? 내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어요. 잘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세게 경고를 하셨는데 네네. 여전히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 뻔하게 지금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으십니다. 이럴 때 그러면 뭐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제1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정도에 비하면 민주당이 훨씬 더 준비되어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민주당이 좋아야지 야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뽑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 싸움, 그 명락대전이라고까지 말했었잖아요. 그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타개하실 건가요? 두 분은 그렇게 네거티브 전투를 치르면서 내상을 입었다고 그러고요. 네. 치고 올라가야 되는 3위권 후보인 저는 중상을 입었고요. 네. 우리 민주당은 치명상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가 다 박스권에 갇혀 있고 지지율도 다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고만고만하죠.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저처럼 젊은 후보가 새로운 인물, 새로운 비전으로 하얀 옷을 깨끗하게 다려입고 나왔는데 흙탕물 다 튀어가지고 지금 엉망이 된 그런 느낌? 제가 제일 많이 손해받고 손해 막심 이런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
변화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정책적인 경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젊은 후보답게 그런 분위기를 더 만들어가고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라고 일찍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김포공항의 역할을 무시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김포공항의 역할은 어디서 어떻게 하죠? 김포공항의 역할은 인천공항으로 이제 통합을 하는 예정이고요. 원래 인천공항을 개항할 때 김포공항은 다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해서 국내선과 국외선까지도 국제선까지도 이렇게 김포공항으로 자꾸 취향이 오고 있기는 한데 인천공항 이제 4활주로가 개통을 했고요. 5활주로까지 열리면 그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아무런 뭐 기술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그 부족한 주택을 지을 거냐라고 하는 부지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저는 그 공약을 말씀드렸고 태릉이랑 용산에 대해서도 부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건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자꾸 시장하고 대결하려고 그런다. 싸우려고 그런다.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가 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좋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자꾸 없어지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좋은 임대주택 많이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서 사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축적하려고 하는지 내 집 한 채 가지려고 하는 국민들이 그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대출 규제 봐요. 말이에요. 네.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집을 못 산다 아우성이 참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금융당국이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금융권별로 혹은 각 은행별로 대출 규제를 하는 그 총량을 정해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그 이상은 빌려주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무주택자, 실소유자, 실수요자,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뭐 저신용자, 저소득자 이렇게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이 규제된 효과가 나타나고 오히려 이 분야에서 그냥 현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더 쉽게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뭐 금융 정책도 그렇고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취지가 어떻든 간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건 어려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정책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그 30, 40대 무주택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의 어떤 사다리를 좀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곡소리가 나게 이런 그 금융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우려가 크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실수요자들에게 곡소리 나게 가는 그런 정책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우려를 표했다가 지지층 반발 때문에 철회했으니까 그러고 보면은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금 반대 쪽 의견을 내셨단 말입니다. 강행 처리를 그래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표 생각하고 박수 받을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압니다. 네.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과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언론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문제 있는 언론 많고요. 잘못된 네네.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각사루라고 합니다. 네네. 솥불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잡아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중재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최대한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합의되고 협의되고 이런 수순을 좀 잘 밟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888 사회라는 것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8시간 일하고 그걸 바탕으로 8시간 취미생활하고 8시간 쉬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들려고 선진국으로 만들려고 국민들은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나라가 부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국민은 여전히 부자가 되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퍽퍽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들
경제성장 정책, 그리고 국부펀드 정책,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쉴 공간들을 만드는 안식년제도, 비정규직에게 조금 더 여유가 될 수 있는, 또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그리고 비정규직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이런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에요. 국가 재정이 한없이 동원되는 정책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이런 복지 정책을 만들려면 국민들의 노동과 노력이 존중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체제를 바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용진이 그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왜 박용진이 후보가 돼야 되는가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게 만들어 나갈 거냐. 그리고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30년, 50년, 100년의 기초를 닦는 그런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바마, 마크롱처럼 우리 사회도 이제 젊은 지도자가 나와서 미래를 국민들과 함께 준비할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31일에는 유승민 예비후보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새 20명이나 늘었습니다.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인데 대부분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40대 이하 청장년층의 대규모 접종도 시작됐죠. 현장에 유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세부터 49세 접종 첫날 병원엔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자녀 백신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백신 맞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강의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대면 강의가 활발하게 열렸으면 하는. 부작용이 크게 있던 친구들이 없어서 저도 이제 그냥 걱정 없이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과 심낭염 발생 보고가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 감염 시 심근염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심근염과 심낭염은 완치가 되는 병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6개월 이내에 대부분 심장 기능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40대 이하 접종 대상자 약 1,500만 명 중 67%가 사전 예약을 마친 가운데 다음 달 5일까지의 예약자는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당국은 18세부터 49세 확진자의 93.7%가 미접종자라며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미접종자 중에 사망자는 8명인 반면에 접종 완료자 중에는 사망자가 없어서 중증과 사망의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사망자는 20명으로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 중 미접종자가 14명이고 접종 완료자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면 고령층의 90%,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마쳐야 하고 빠르면 4분기부터 부스터샷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41조 규모의 금융을 지원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등 세금 납부도 밀어주기로 했는데 정작 소상공인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 자금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41조 원 규모입니다. 각종 세납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산재, 국민연금 보험료 및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 유예 등 지원도 3개월간 재연장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 종합소득세는 내년 2월로 3개월 더 납부가 유예됩니다. 정작 중소기업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돈을 버는 게 없잖아요. 유예했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카드로 계속 이제 5개월, 6개월 이렇게 무이자 할부 3개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 나오는 거를 돌려서 내는 거거든요. 소상공인들은 9시 영업 제한 시간을 풀고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대료도 다 2, 3개월씩 밀려가지고 내게 벅찬데 감면해줘야지 2, 3개월 그거 연장해준다는 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지원이나 세금 납부 유예 모두 결국 갚아야 할 빚이란 얘기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부담 내지 소상공인들이 또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원금의 지급 시작 시점 등은 오는 30일에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으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카드 캐시백 제도는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피승현 군과 1학년 나은서 양이 형과 언니들을 제치고 아마추어 골프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내년 메이저 프로 대회인 GS칼텍스 매경 오픈과 대유미니아 MBN 여자 오픈 출전권도 따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샷이 그대로 홀컵에 빨려듭니다. 먼 거리의 퍼팅도 자석에 끌리듯 떨어지고 아이언 퍼팅 묘기까지 나옵니다. 프로 못지않은 플레이가 쏟아진 아마추어 골프의 메이저 대회 매경 솔라고베. 그중에서도 최고는 고등학교 1학년 나은서였습니다. 안정된 드라이버 샷과 퍼팅은 기본, 아이언샷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언니들을 압도한 나은서는 지난주 송한배에 이어 2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내년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 티켓도 거머쥐어 최연소 출전 기록을 예약했습니다. 유명하신 프로님들과 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그래도 이왕 나갔으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부에선 고등학교 2학년 피승현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비거리 300m에 이르는 장타력과 정교한 쇼트게임 실력으로 대학생 형들을 제쳤습니다. 피승현은 내년 GS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프로 선수들과 샷 대결합니다. 한 번 우승하고 갑자기 뚝 떨어진 선수가 아니고 조금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선수였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시절 MBN 꿈나무 골프 대회에서 잠재력을 보여준 피승현과 나은서는 아마추어 최강자로 성장해 한국 골프의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잠시 비가 쉬어간 곳에서는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서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 내일 새벽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서 비가 시작돼 수도권은 내일 아침쯤, 낮에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들로 비구름이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번 장마전선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남부와 영서 남부, 제주에는 1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량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비는 밤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한낮 기온 서울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특히 내일 오후부터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저녁쯤 호남을 따라서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이면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들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전체 정선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